오늘 여기 NC소프트에서 쿠버네티스 운영하기 세션을 진행하게 된 오태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에서 쿠버네티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캐주얼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마지막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인프라를 제공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션을 저와 같이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컨테이너 인프라를 도입할 때부터 계셨던 강정식님께서 같이 오셨는데요. 앞에 앉아 계신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나중에 나와서 같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 회사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먼저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리니지, 그리고 아이온, 그리고 불소, 최근에는 리니지 M 게임을 런칭했습니다. 또 게임을 잘 모르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또 야구단을 통해서 더 친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 회사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드린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처음 쿠버네티스를 알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일을 지금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1.0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2015년 말에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싶어요 하는 개발 부서와 함께 내부 개발 환경에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공된 버전이 쿠브업 스크립트로 설치를 해야 했던 1.0 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저희 회사에서도 컨테이너 하면 하고 좀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존과 많이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부서에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블로그에 열심히 기술 블로깅도 하고 또 컨테이너 관련해서 문의에 대한 가이드, 안내에 집중을 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의 CNCF에서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어? 라고 제안을 주셔서 재단을 만들 때 CNCF의 엔드 유저로 등록도 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저희가 드디어 쿠버네티스를 서비스 환경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였어요. 그리고 사내 배포 시스템을 갖다 붙이고 또 EFK를 이용해서 통합 로그 시스템을 붙여가면서 클러스터는 점점 커졌습니다. 또 이 사례를 쿠브콘에서 소개할 기회도 얻어서요. 그때 16년도에 시애틀에 가서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도는 저희 클러스터 규모가 아주 크게 늘어났던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성했던 이제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컨테이너로 배포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한 개 클러스터에 수천 개의 파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했던 기억의 서비스도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당시에 아주 많은 사용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잠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클러스터를 확장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커지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니까 또 자연스럽게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허들도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클러스터를 확장했던 하이브리드 구성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AI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GPU가 필요하다. 이래서 GPU를 관리할 수 있도록 GPU 클러스터도 구성해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는 서비스의 영향 없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나가자라는 목표로 무중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앞선 부분까지가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도전을 했었다면 올해부터는 저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컨테이너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클러스터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이게 좋아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용하세요 하기에는 누구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어떻게 사내 개발자분들에게 제공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여기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 사내 환경에서 카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애지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쿠버네티스 컨피거 관리를 해주니까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테스트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사내에서 베타로 오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시작으로 저희는 보다 더 쉽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제공하자는 모토로 클로나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작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시도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서비스화해서 제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443 이게 방금까지 보셨던 저희가 겪어왔던 경험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443은 저희가 만 4년 동안 이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면서 경험하면서 기록해놓은 이슈 티켓의 개수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을 골라봤는데요. 제가 고른 오늘 말씀드릴 내용 3가지는 먼저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구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될 그리고 또 경험하셨던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 마지막으로 그렇게 중요한 HCD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왜? 또 굳이 필요한가?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7년 여름이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오픈합니다. 요즘은 게임을 오픈할 때 다들 사전 예약이라는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메인 이벤트가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입니다. 리니지 게임에서는 캐릭터명이 캐릭터의 가치를 크게 올려주기 때문에 이 유니크한 캐릭터명을 선점하는 게 유저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벤트 방법은 정시에 오픈이 딱 되면 접속을 해서 선착순으로 캐릭터명을 등록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부서에서는 우리 500만 명이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접속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프론트 웹용만으로 지금 있는 클러스터의 3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이벤트는 뭐 프론트 웹만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픈스택이나 뭐 하이퍼V로 제공되고 있던 다른 시스템의 VM에서도 다 증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 내부 IDC에 그만한 증설을 할 만한 리소스가 있을까? 이것도 문제였고 또 3배나 필요해? 라는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그냥 뭐 KTX 명절 시스템처럼 대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논의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저희는 당시에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VM과 물리 서버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그걸로 클러스터를 증설을 해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메일이 한 통 왔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메일이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장점? 나는 스케일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놀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스케일아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는 한계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쉽게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듣고 나니까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겠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버스팅 이슈가 있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컨테이너 인프라를 제공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선 사례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로는 버스팅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가진 데이터 센터 소화 범위 내라면 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넘어선다면 이제 구매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원 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모든 걸 다 올린다면, 저희는 이미 내부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미 글로벌 서비스를 AWS에 올려가지고 내부 IDC랑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통신과 관련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는 하이브리드 노드를 한번 해보자라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성했던 노드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우선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충분한 용량을 만들어 두는 게 먼저겠지만 요청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 노드 확장이 일어나게 하자. 필요한 만큼 버스팅하고, 그리고 사용이 종료되면 AWS 노드가 다시 줄어들게 하자.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리소스를 확인하다가 자동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테스트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용 효율을 고려해서 버스팅이 예상될 경우에만 저희가 직접 적절한 크기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달라진 상황은 클러스터 범위를 넘어서는 버스팅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적용 전에는 서버를 생성할 수 있는지, 없다면 서버를 구매를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버가 마련되면 세팅하고 또 멤버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구성이 적용된 이후에는 오토스케일 그룹을 조정하면 바로 증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하루 전, 1시간 전, 10분 전에도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제일 최근 테스트인데 AWS의 노드를 늘려서 레디 상태로 추가될 때까지 딱 1분 17초가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활용해서 이벤트 시에도 이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장애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 클러스터를 직접 서비스 하신다면 당연히 충분한 리소스를 확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증가하는 요청에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이 하이브리드 노드에 대한 구성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점 더 쿠버네티스가 자리 잡을수록 이 사내에서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궁금해 하시죠. 저희는 한 클러스터에 한 300여 개 정도의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클러스터에 연관된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클러스터 하나에 정말 다양한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GPU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HPA에서 커스텀 매트릭을 사용하고 싶어요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요청들이 오게 되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저희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1.0부터 쿠버네티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버전이니까 사실은 몇 번 새로운 버전을 당연히 제공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하이 퀄리티한 업그레이드는 아니었습니다. 이사하는 거였고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클러스터 리소스만큼 새로운 버전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뒤에 배포 시스템에서 양쪽으로 배포를 한 뒤에 로드 밸런서에서 서비스의 라우팅을 바꿔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스럽게 이게 클러스터의 덩치가 커지게 되면 같은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용하는 개발 부서가 많아지니까 뭐 배포나 서비스 라우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식의 업그레이드, 흔히 말하는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희도 잘 안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버전의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1.7에서 원하는 목표 버전은 1.12였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이 쿠버스프레이와 쿠버네티스 다큐먼트에서는 절대 이런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 한 개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필요한 건 마이너 5개 버전의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도커, etcd도 함께 업그레이드 해야 됐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쿠버네티스의 디자인을 세세하게 이해하는 것이었는데요. 무중단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 번에 못하니까 나누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컴포넌트들끼리 호환이 실패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와 연관된 시스템의 모든 컴포넌트를 쭉 나열하고 이것들 간의 각각의 호환성,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능한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했고요. 그래야 이게 먼저 가능은 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로 하면 될지,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을지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 나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X가 이건 호환이 안 된다,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V가 상관없이 동작한다는 결과입니다. 이 버전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겠고요. 쿠버네티스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되는지, 어떤 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잘 돼 있을 걸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또 당연히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더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중에 쿠ber넷이 CNI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될 때 이때는 CNI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노드와는 통신이 어려웠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가벼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HPA의 API 버전이 동일한데 HPA 야물에 필수로 기입해야 되는 정보가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절차를 Ansible 플레이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확인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테스트. 실제 환경과 유사한 폐쇄된 환경을 마련했고요.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면서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때 저희가 확인이 필요했던 사항은 혹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거는 기본이었고요. 중단이 된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그리고 롤백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플랜 B, C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게 실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저희는 제일 큰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틀에 나눠서 진행을 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또 이렇게 길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 다양한 이유로 플레이북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게 전혀 클러스터와 관계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파드가 옮겨갈 때 다운로드 받는 레지스트리가 잠깐 통신이 안 된다거나 액티브 디렉토리에 점검이 있었는데 잠깐 로그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다른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도 스킵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플레이북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노드 한 대의 쿠블릿 업데이트 실패, 이런 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러가 났을 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그 부분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그래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단이 되더라고요. 상황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이때 참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놓쳤다고 해서 다시 하는데 크리티컬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실제 업그레이드는 etcd와 마스터 그리고 노드의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업그레이드 사례에서는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것들도 바뀌었는데요. 저희는 IPVS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서비스 IP 레인지를 더 늘려줬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업그레이드 이후에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무중단인데 이렇게 호환성 테스트를 다 했는데 그러면 빨리 갈 필요가 전혀 없는데 너무 빨리 가려다가 한꺼번에 가려다가 이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적절히 나누어서 진행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하나 배워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업그레이드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업그레이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HD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말은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의 모든 데이터는 다 HDD에 저장된다. HDD 데이터만 잘 보존하면 클러스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HDD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다들 그 HDD를 안전하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희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그 겪었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중에 HDD가 이렇게 언LC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비스 중이었기 때문에 정말 당황했었죠.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발생하던 클러스터는 세 대의 HDD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게 횟수입니다. 짧은 게 한 대, 그리고 긴 게 두 대가 다운됐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다행히 LCD가 언LC로 돼도 이미 배포된 서비스의 제공에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증상으로 kubectl 명령어가 느리게 작동될 수 있죠. 왜 그런지도 저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LCD의 기본 동작을 살펴보면 LCD는 먼저 들어오는 요청을 각자의 디스크에 기록합니다. 이때 디스크에서 쓰기가 일정 시간 이상으로 지연되면 하이빗이 실패하고, 그리고 그땐 기준이 250ms였는데 이 하이빗이 실패를 했고 멤버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의 그래프처럼 그렇게 언LC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리더를 다시 선출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폴트 톨러런스 이하로 떨어지면 이 클러스터가 읽기만 되는 상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HDD는 노드의 디스크의 성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준치가 이미 다큐먼트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이 기준치를 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용 중에 어느 순간 이게 고려되지 못했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디스크를 변경한 뒤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자비 에러가 많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자비 한 3,000개 정도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지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HDD의 디스크 성능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또 문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HDD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컨트롤 플레인의 성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면에서의 아주 심각했던 HDD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한 번은 외부 요인으로 저희의 데이터 센터가 잠깐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DR 문서를 만들면서도 이게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DR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후에 데이터 센터가 복구되었을 때 서버는 모두 올라왔는데 HDD 클러스터가 깨져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도 저희는 매일 받는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복원을 할지 새롭게 구성을 할지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비스 부서에서 곧 새로운 배포 준비가 끝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잘 아는 방법인 새롭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새롭게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문제로 HDD 클러스터가 깨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백업본 보존만으로는 클러스터의 중요도가 매우 높을 때 그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노드의 경험도 있었던지라 AWS의 멤버를 한번 올리고 테스트해봤습니다. 당연히 레이턴시는 차이가 났지만 문제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는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 센터 모든 멤버가 내려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클러스터는 유지가 됩니다. 또 데이터 센터가 복구가 되면 단시간 내에 클러스터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멤버가 살아나게 되면 멤버 간의 싱크까지 맞추게 됩니다. 복원이나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른 장애 조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HDD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스크의 수준도 변경을 했고요. 하이브리드도 진행을 했습니다. HDD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경험을 했고 변경도 적용을 했습니다. 운영하시는 HDD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버스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소스의 한계를 줄였던 하이브리드 노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음은 업그레이드, 5개 마이너 버전을 무중단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DD의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3개 말고도 저는 아까 그 443개의 남은 티켓들을 살펴보면서 간단히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이 중에 그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전체 노드에 한 번은 전체 노드에 클러스터 스토리지를 마운트하고 그걸 다시 파드에서 호스트 패스로 마운트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마운트된 스토리지가 한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빠지고 다커가 행이 걸리고 다른 곳에 다시 파드가 생성되고 또 그쪽 노드의 다커도 행이 걸리더라고요. 결국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클러스터에 90대의 노드가 있었는데 90대 노드 전체가 날레디로 빠졌습니다. 이런 스토리지의 이중 마운트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2개가 나와 있는 IPVS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IPVS로 변경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파드로만 요청이 안 가는 현상이 있었고요. 또 쿠브 프록시가 계속해서 재시작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픽스된 버그였고요. 관련된 커밋이 이루어져서 1.1, 2.5 버전에서는 크리티컬한 IPVS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동시에 1.13에서도 그때 픽스된 버전이 나왔는데 제가 나왔던 것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IPVS 관련해서 혹시 쿠브 스프레이로 설치를 하신다면 이 IPVS 타임아웃이 있는데 이게 OS에 설정된 키버라이브 타임보다 짧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는 문제 없는데 만약에 세션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하신다 그러면 세션이 리셋되는 현상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노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줄여주는 잡도 걸려 있고요. 엑스티드된 컨테이너는 주기적으로 지워주는 잡도 걸려 있습니다. 또 1.12에서 좀비 컨테이너가 쌓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 봤더니 이게 포즈 컨테이너가 1번 PID를 못 가지면 좀비 프로세스가 발생할 때 그걸 삭제해주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쉐어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 옵션을 주셔야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치 버전. 계속해서 호환성 테스트를 하고 저희는 올려주고 있지만 쿠버네티스 패치 버전은 커뮤니티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실제로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패치 버전은 저희도 자주 업데이트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너를 사용하실 때 외부 서비스로 연결하시려면 IP 마스커레이드 옵션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 아니라면 직접 IP 테이블즈 룰을 추가해 주시거나 다커의 IP 테이블즈 옵션을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10분이 남았는데 빨리 끝났네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버스팅이 발생했을 때 HPL을 쓰지 않는 이유, 그때 저 사항은 HPL은 당연히 쓰고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아예 HPL을 모든 한계로 늘렸을 때 우리 클러스터에서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노드를 자동적으로 확장해주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CPU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요청이 와서 썼던 경험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1.7 버전까지는 CPU랑 메모리 기반이었고요. 지금 1.12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이제 커스텀 매트릭을 좀 더 매트릭 서버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자유롭게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HPA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파드의 확장이 아니고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를 아마존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쿠브 스프레이를 썼기 때문에 쿠브 스프레이를 이용한 마스터 이중화를 했고 뭐 3개든 4개든 뭐 늘리는 거는 뭐 별 이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저희의 하이브리드는 마스터는 IDC 있고요. 노드랑 LCD만 이제 양쪽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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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거의 스테이트리스 앱 웹이거든요. 그래서 PV의 중요성은 아직은 많지 않은데 저희 사내에서도 이제 오픈 스테이 있고 아까 뭐 강의에 나온 셉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게 올라가는 서비스에 맞춰서 쓸 거고 사내에는 일단 셉이 있습니다. 네. 네. 때 뭔가 DNS에 뭔가 튜닝이나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건지 기본적인 걸 사용하시는 건지. 기본 쿠브 DNS 쓰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쿠브 DNS 오토 스케일러가 있고 걔네들이 적절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예. 인증서 저희 일단 100년으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파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클러스터를 혹시 몇 개 정도 만들어 쓰는지랑 네. 그리고 클러스터당 파드 제한을 뭐 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가지고 네. 계신지. 두 번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네. 파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만큼 만들어졌을 때 클러스터를 새로 만드시는 건지. 클러스터의 이렇게 분리 정책은 일단 아시겠지만 1.12에서 수만 대 정도로 개런티를 하고 있잖아요. 도큐멘트에 보면. 그래서 9번 클러스터를 나누는 단위는 파드의 수보다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결이 다른 서비스들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요. 정확히 뭐 저희가 클러스터를 뭐 수십 정도로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카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예 독립적으로 팀별로 쓰는 서비스들은 카스를 이용해서 할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제 제공할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플라넬이 이제 1.0에서부터 계속 디폴트였고요. 원래 또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는 플라넬의 VXLA는 그냥 쓰고 있거든요. 성능 저하가 좀 있긴 한데 아직 그 성능을 더 나은 성능을 요구한 서비스가 없어서 뭐 다른 것들은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플라넬이 디폴트였고 어디서나 이제 잘 깔리기 때문에 뭐 그거 일단 썼다고 봅니다. 네.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뭐 IPVS로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나온 이슈가 뭐 IP 테이블에 대한 뭐 노드의 크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약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IP 테이블의 제약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 클러스터 규모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100단위거든요. 수 100단위. 해서 이제 그 정도 규모에서 IP 노드. 네, 그래서 네 수백 개 노드에서 뭐 아까 수천 파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일 때도 IP 테이블에 대한 제약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그게 서비스 IP 레인지가 요번에 바꿨는데요. 그게 디폴트가 뭔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왕창 좀 늘려놓긴 했어요. 클러스터 IP 서비스의 개수니까 1000개는 안 될 것 같아요.